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멘텍 오픈소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진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컨테이너는 왜 클라우드의 중심으로 떠올랐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컨테이너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인프라의 핵심으로 점점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 중에 가상화하고 어떤 면에서 크게 다른지,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우리가 호스팅할 때 베어메탈에 호스팅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가상머신에 호스팅하는 것이 좋은 건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궁금한 사항들을 저희가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파스하고 컨테이너하고 이게 같은 거냐,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좀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스하고 컨테이너하고는 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가상화하고 그다음에 아야스하고 이게 같으면서도 좀 다르잖아요, 그죠? 아야스를 꾸미기 위해서 가상화가 유리하기 때문에 가상화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파스를 우리가 구축함에 있어서도 컨테이너가 VM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파스 플랫폼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컨테이너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를 접근을 할 때요, 궁극적으로 이 클라우드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컨테이너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컨테이너를 왜 검토하시냐, 왜 도입하려고 하시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트렌드라서 내가 알아보려고 그런다. 네. 실질적으로 내가 왜 컨테이너를 검토하고 컨테이너를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 아이아스를 왜 구축하려고 하는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답변이 뭐 요즘 트렌드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역질문을 또 하죠. 왜 트렌드인 것 같냐? 글쎄요. 예, 대부분 글쎄라는 답변을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걸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 왜 검토를 하려고 하는지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이점, 베네핏을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적 타겟팅을 여러분들 잘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떠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사 후 정리 방식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식사 후 정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바로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고 나면 밥 먹은 뒤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함에 있어서 뭐 음식을 용기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음식을 용기에 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리 그릇에, 도자기 그릇에 담는 거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중식당에 가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플레이트에 뭐 음식이 담겨서 나오잖아요. 자, 두 번째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일회용 용기에 담아주는 겁니다. 요즘 이제 배달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일회용 용기에 많이 담아서 이제 딜리버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떠한 식당을 가게 되면 요즘 이제 일회용 컵에다가 물을 주는 식당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한 번 쓰고 이제 버리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일회용 용기에, 일회용 컵에 물을 따라주는 이런 이제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식사 후 내가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은 거하고 일회용 용기에 먹은 거하고 식사 후 정리 방식이 어떤가요? 같나요? 다르나요? 분명히 다르죠. 자, 전자 도자기 그릇에 음식이 담겨온 거에 대한 처리 방식은 싱크대행입니다. 가서 설거지를 해야 되죠, 그죠? 그에 반면에 일회용 용기에 담겨진 음식을 우리가 다 먹었을 때 얘를 사후 처리하는 방식은 쓰레기통입니다. 일회용 용기를 옛날에 처리했던 방식으로, 옛날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자기 그릇에 음식이 담겨왔는데 일회용 용기로 바꿨단 말이에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 근데 사후 처리 방식을 과거 방식하고 똑같이 설거지를 한다. 물론 설거지를 해도 되겠죠. 해도 되는데 깨지겠죠, 그죠? 그릇이 깨지거나 뭐 두세 번 쓰고 나면 그 일회용 용기를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용기에 담겨진 종이컵과 이 그릇의 사후 처리 방식은 설거지가 아닌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 처리 방식으로 했던 설거지를 가게 된다면 이거 좀 안 맞죠, 그죠? 예. 자, 요거를요, 앱의 영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요 부분을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과거에 처리했던 방식하고 지금 클라우드로 갔을 때 처리한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앱을 레거시에 호스트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과거에 우리 물리박스에 가져와서 거기다 호스팅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아이아스나 파스의 클라우드 호스팅하는 방식. 예. 자, 얘가 장애가 났어요. 장애 났을 때 레거시 방식은 어떻습니까?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기존 물리 서버 같은 경우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장애가 나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장애가 안 나도록 견고한 시스템을 꾸려야 되고, 그리고 장애가 나게 되면 얘를 당장 대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처리 결과는 복구가 아니고요. 버린다입니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재배포를 하는 방식으로 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앱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는 쓰고 버릴 놈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아이아스나 여러 개의 어떤 컨테이너,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을 클러스터로 연결을 해서 로드 밸런싱하는 구조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복구라는 개념보다는 장애가 났을 때는 버리고 새로 서버를,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클러스터에 조인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앱의 영속성을 유지를 한다. 이게 주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야, 클라우드로 가게 되니까 이거 옛날에 복구하던 방식으로 잘 안 되는데, 옛날에 내가 쓰던 HA 가지고는 복구가 안 되더라. 내가 옛날에 쓰던 백업 방식으로는 복구가 안 되더라.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세계로 가게 됐을 때는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 레가시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똑같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은데 얘를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에서 달라지게 되면 처리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고 기존 레가시하고 클라우드를 비교를 해가면서 접근을 하셔야 클라우드 플랫폼을 갔었을 때 절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요즘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에 좀 적합하지 않은 거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이라는 게 왜 나오게 됐느냐?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로 갔었을 때 뭐가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맞게 애플리케이션을 재정의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클라우드에 적합하게 앱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그러면 내가 어떤 구축을 하거나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레가시하고 클라우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트하는 방식이, 그리고 자원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 레가시는 어떤가요? 자원을 할당하고, 그러니까 서버를, 컨테이너를 할당했을 때 자원이라고 한다면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자원이 되겠죠. 자, 레가시는 어떻습니까? 정적이고 고정되어 있고 종속적입니다. IP 주소가 스태틱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죠? 스토리지 패스가 스태틱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정 OS와 특정 환경에 좀 종속적이죠. 근데 클라우드는 어떻습니까? IP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서버가 만들어질 때마다, 컨테이너가 만들어질 때마다 IP가 계속 바뀝니다. 즉 동적이고 유동적이에요. 스토리지 패스도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비종속적입니다. 특정 OS에, 특정 클라우드 어떤 하이퍼바이저에 종속적이보다는 비종속적으로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요소들이 클라우드는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왜 동적이냐? 쓰고 버릴 놈이기 때문이에요. 레거시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복구해서 무조건 죽을 때까지 써야 될, 폐기 처분할 때까지 써야 될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적으로 고정되는 방식으로 많이 IP 애드레스나 스토리지 패스나 이런 것들이 다 유지를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맥 어드레스,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맥 어드레스나 이런 것들로 딱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레가시의 특징이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특징이 어떠냐면, 레거시에 주로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은 주로 상용 OS가 많았고요. 그래서 상용 애플리케이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액티베이션 키, 주로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이센스 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노드 락인이에요. 특정 맥 어드레스나 호스트 아이디나 IP 주소에 그 라이센스가 매핑이 돼서 IP가 바뀌거나 맥 주소가 바뀌나 호스트 아이디가 바뀌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를 못 쓰게 되고 다시 키를 재발급받아서 써야 되는 이런 환경들이죠. 근데 요거를 기존 레거시에서 쓰고 있는 이 상용 노드락 키로 라이센스가 관리가 되는 이런 상용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를 적용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안 맞죠? 클라우드는 왜냐? 호스트 아이디나 IP 주소나 스토리지 패스나 이게 다 동적이고 항상 바뀌어요. 계속 바뀔 때마다 라이센스 키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클라우드에서는 기존 상용 애플리케이션들을 그대로 호스팅해서 쓰기가 환경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클라우드 세계로 가게 되니까 상용 소프트웨어보다는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뜨게 되는 거고요. 노드라키, 키가 없는, 주로 이제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키가 거의 없거든요. 키가 없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된 겁니다. 오픈소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많이 전환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클라우드가 점점 더 발전할수록 오픈소스도 점점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왜냐? 기존 상용들이 이 클라우드 환경을 못 따라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가 적용이 될까요? 컨테이너가 지원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한테 물어보세요. 대부분 절반 이상은 특히 국산으로 개발한 국산 솔루션들을 절반 이상은 거의 컨테이너 환경을 많이 지원을 못합니다. 가장 많은 큰 제약사항은 뭐냐면 아직도 레거시에 정적이고 고정적이고 종속되는 그 환경만 지원을 하고 클라우드의 어떤 동적 환경을 지원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클라우드를 생각을 했었을 때 클라우드 자체의 목적을 가지지 마시고요. 내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 타겟팅을 딱 하나를 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업무를 중단 없는 생산성이 극대화된 개발 및 운영 환경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거를 목표점을 잡고 클라우드가 여기에 대해서 컨테이너,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가 이 환경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더 생산성이 높고 개발과 운영 환경을 더욱더 자동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컨테이너가 얼만큼 더 다른 VM이나 물리머신보다 더욱더 유리한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삽입을 해볼게요. 무한 확장 가능한. 트래픽이 막 몰리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이 버벅대는 거죠. 엔지니어 불러다가 확장을 하겠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확장 가능한 이러한 인프라를 어떻게, 이런 개발 환경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리고 컨테이너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컨테이너가 현재의 클라우드 인프라의 중심으로 떠올랐는가, 그런 배경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모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IaaS가 있고 PaaS가 있고 SaaS가 있고. IaaS는 기본 사상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러죠, 그죠? 어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호스팅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꾸미려면 서버 있어야 되고 스토리지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얘를 서비스 형태로 할당해주는 개념으로 바꾸는 게 바로 IaaS입니다. 그래서 IaaS에서 중요한 용어는 바로 여기 있는 호스팅. 어떻게 호스팅할 거냐. 그리고 PaaS는 IaaS에서 좀 더 발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aaS 환경을 제공을 해주니까 개발 환경, 운영 환경을 꾸리기 위해서 여러 시스템 소프트를 다 깔아야 되잖아요. 일일이 데이터베이스를 깔아야 되고, 미들웨어를 깔아야 되고, 프레임워크를 다 깔아야 되고, 개발 환경을 관련한 여러 개발 툴들 다 깔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개발 빌드를 하기 위한 여러 툴들을 또
툴체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다 깔아야 돼요. 그죠?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aaS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생산성이 높았는데 뭐 여전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또 할당 개념으로 바꾼 즉 소프트웨어까지 필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할당 개념으로 바꾸는 게 바로 파스입니다. 사스는 뭐냐면 파스는 이제 인하우스를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게 이제 파스라고 본다면 소프트웨어까지 다 준비를 해서 주는 것들, 이게 바로 이제 사스가 되겠습니다. 뭐 저희 회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툴들, 그리고 저희가 회사에서 지금 구글 앱을 한 10년 동안 쓰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메일도 있고, 뭐 파워포인트도 있고, 뭐 워드도 있고, 화상계도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거나 특정 제품을 사다가 뭐 저희 회사에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고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이제 SaaS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클라우드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를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썼는데 이게 왜 컨테이너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됐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기업과 기관의 클라우드는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가 주도를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상화 구축해놓고 이제 클라우드가 많이 불렀죠. 즉 엄밀하게 따지면 IaaS를 많이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IaaS 자체가요 가상화가 상당히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어마무지한 TCO 감소와 ROI 증대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물리적 서버 대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줄었으니까, 뭐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100명이 좀 안 되는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서버가 400대가 넘습니다. 근데 그거를 물리적인 환경으로 400대를 꾸린다 그러면, 저희가 입주해 있는 이 건물 사이즈 자체만으로도 부족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40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현재 들어와 있는 서버의 물리 서버 대수는 50대밖에 안 돼요. 전부 다 가상화로 쪼개서 쓰고 있다는 거죠. 이만큼 물리적 공간을 많이 감소를 가져다 줬고요. 전력 또한 많이 이제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다 줬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뭐 물리적 서버 같은 경우는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구매하고 딜리버리 시간 기다리고 구축하고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가상화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몇 분이면 원클릭으로 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다 발생을 하게 되죠. 인프라 구조가 굉장히 단순화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생산성이 많이 증가를 가져다 줬습니다.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안에 뭐 기반 OS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고 이런데 얘를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똑같은 정형화된 모양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됐든 서버가 됐든 스토리지가 됐든 어떤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지금은 똑같은 하나의 X86 머신에서 VM으로 나눠서 특정 영역은 네트워크로 쓰고 특정 영역은 서버로, 특정 영역은 스토리지로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레가시일 때는 어떻습니까? 구매하고 구축하는 이런 형태에서 IaaS 쪽으로 가면서 서비스를 스토리지나 서버와 같은 이런 IaaS 서비스를 신청하고 원클릭으로 할당하는 개념으로 바꾼 이런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다 준 게 바로 가상화가 가져다 준 혜택입니다. 이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았습니까? 생산성과 민첩성이 증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컴퓨팅 자원의 딜리버리 시간이 10배 이상 증가가 됐고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구매가 아닌 할당을 하는, 프로비저닝을 하는, 그리고 필요에 따라 확정을 하는 이런 것을 자동화를 통해서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고 자동으로 확정하는 이런 환경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기반을 만들어준 게 바로 가상화가 가져다 준 혜택입니다. 자, 그러면 뭐 가상화로 쭉 가도 되지 않냐?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가상화 기반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할당된다는 거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문제는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뭐가 좋아졌는지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이 줄었나요? 한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모 글로벌 컨설턴트가 저희 회사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상화로, 클라우드로 가면서
멘텍의 상용화된 HADR 솔루션이 죽을 거다. 저희 안 죽었습니다. 예, 오히려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났고 인원이 그때 당시로 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더 늘어났어요. 네. 라이센스 비용? 절대 안 줍니다. 네. 가상화를 통해서 라이센스 비용이 줄었냐?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VM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작업량이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어들었어요. 네. 엔지니어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VM에 가서 작업하나 물리머신에 가서 작업을 하나 똑같습니다.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자가 소스를 커밋하고 빌더가 배포하는 과정에서 생산성 순서대로 가져왔냐? 뭐 물리든 가상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개발자는 과거 방식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장애 처리와 애플리케이션을 스케일하는 이런 방식, 과거랑 똑같다는 거죠. 가상화를 하더라도. 그리고 요즘 이제 가상화를 감에 있어서 하이퍼바이저 종류가 많아졌죠, 그죠? 뭐 vSphere도 있는데 MS에서 나온 하이퍼바이저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뭐 오픈스택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KV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이퍼바이저들이 있는데 이 하이퍼바이저 간에 호환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죠. 하이퍼바이저가 달라져 버리면 VM을 다 컨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 관점에서 가상화는 비약적인 생산성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는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줬는데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못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현안들을 저희가 쭉 뽑아봤습니다. 개발과 운영 환경 차이에서 오는 오류들은 여전하더라는 거. 그리고 개발자는 개발자 환경 구축에 개발자 리소스를 40% 소비하더라는 겁니다. 개발자가 어떤 개발 환경을 꾸리려고 그러는데 인프라스트럭처 담당한테 요청을 해요. 인프라스트럭처는 VM을 할당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럼 개발자는 거기에 자기가 본인이 필요한 개발 환경을 전부 다 깔아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리소스를 40%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 툴체인들, 여러 가지 툴체인들을 쓰잖아요. 개발 툴, 빌드 툴, 배포 툴, 이런 것들도 개발자가 일일이 다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리소스를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앱의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 뭐 앱이 이제 형상 관리에 올라갔다가 얘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그리고 또 버전업을 하게 되면 기존 앱을 히스토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뿐만 아니라 빌드된 결과물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를 자동화하기 위한, 지금은 다 수작업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표준화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VM을 가지고는 샌드박스가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냐?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드웨어, OS, 하이퍼바이저가 다 다릅니다. 얘네 간에 호환성이 없어요. 그리고 종속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간에 비종속적인 앱의 실행 환경과 샌드박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VM을 넘어서서 또 다른 어떤 표준화된 형상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를 정리를 하면 앱의 개발, 운영 확장에서 자동화와 호환성 및 이식성이 담보되는 표준 이미지, VM이 표준 이미지가 못 되더라는 겁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이에 대한 이미지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필요 요청에 의해서 대두가 돼서 나온 게 바로 컨테이너인 거예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하고 운영하고 매니지먼트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얘를 컨테이너에 담아버리는 거죠. 컨테이너에 담아버리면 컨테이너는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 컨테이너에 담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이 과거에 실행되는 실행 환경들이 다 어디에 존재했나요? 바로 각각의 VM이나 물리머신에서 제공해주는 OS의 환경 변수들이 다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속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컨테이너에 다 담아버리는 겁니다. 실행 환경조차도. 그래서 내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만약에 우분투에서 개발된 거다. 우분투 환경에서. 그럼 우분투의 환경 변수도 컨테이너에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하부에 있는 VM이나 클라우드나 물리머신에 디플로이를 하는데, 배포를 하는데 OS가 센터 OS가 됐든 레드 OS가 됐든 수세 리눅스가 됐든 상관없이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차피 컨테이너 안에 자기의 모든 환경 변수가 있기 때문에 비종속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아주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컨테이너가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장점들 때문에 컨테이너가
각광을 받게 됐고, 이 클라우드 세계, 특히 멀티 클라우드 세계로 오게 되면서 컨테이너가 점점 더 핵심으로 떠오르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장점을 크게 계속 제가 이전에 웨비나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이식성이 정말 좋습니다. 웬만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다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정말 완전 갑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애플리케이션을 격리한다는 관점에서 VM을 많이 써왔는데, 이 VM이 앱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무거워요.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게 되면 뒷거래가 사이즈가 100메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앱을 호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호스트 사이즈가 너무 커요. 뭐 때문에? OS 때문입니다. OS가 일단 20기가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OS는 아무 짓을 안 해도 2기가 메모리는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근데 컨테이너는 OS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 사이즈 그대로입니다. 이로 인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여러 클라우드, 하이퍼바이저가 다른 여러 클라우드를 컨테이너는 다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특징을, 그리고 큰 장점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앱을 컨테이너에 호스팅하는 주된 이유, 크게 4가지를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환경의 일관성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종속적이에요. 비종속적이기 때문에 내가 개발했던 환경 자체를 컨테이너에 다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 값들을. 그래서 여러 다른 운영 환경이나 다른 또 개발 환경에 옮겨 다니더라도 어떤 호환성 문제로 인해서 앱이 오류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물리머신이나 VM보다는 훨씬 더 적은 확률로 오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개발자 생산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분투 기반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얘가 잘 돌라 그러면 우분투 리눅스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운영 환경에 가보니까 우분투 리눅스는 준비 안 돼 있고, 센토스나 레드햇이나 수세나 오라클 리눅스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개발자가 각기 다른 OS 배포 파트너로 전부 다 컨버전을 해야 되고, QA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컨테이너화를 시켜버리면. 그냥 우분투 환경을 개발한 거면 우분투 환경 자체를 그냥 컨테이너로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그냥 다른 OS 환경으로 올리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은 굉장히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잘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VM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OS가 없죠. 자, 이로 인해서 OS 라이센스에 대한 분쟁 자체가 일단 없어지고요. 그리고 OS는 가만히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2기가를 그냥 먹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먹는 메모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를 굉장히 적게 먹으면서 운영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이제 대세로 많이 떠올랐죠. 온프라미스 투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예를 들어서 AWS와 애저와 KT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 자, 이럴 때 다 호환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죠? 호환성이 담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컨테이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간, 그러니까 온프라미스에서 퍼블릭 간 리소스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바로 컨테이너를 통해서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파스하고 컨테이너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냐면요. 아까 제가 아이아스하고 파스의 어떤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아스는 인프라스트럭처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발자가 어떤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겠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를 아이아스 담당자로부터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개발자는 거기에 필요한 백엔드 소프트를 다 깔아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미들웨어와 그 다음에 개발 툴들. 그래서 웹 아이디나 개발 아이디들 있죠. 이런 것들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빌드 환경 다 구축해야 되고, 배포 환경 다 구축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어마무지한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고, 정작 자기가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하고 코딩하는 시간은 많이 줍니다. 통상적으로 여기에 뺏기는 시간이 40% 이상이 소요가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을 할당 개념으로 다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개발자는 코드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출시 버그 수정에만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으로 나온 개발 환경 자체를 내가 배포해주겠다는 환경으로 개념을 해서 나온 게 바로 파스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은 왜 파스를 도입하게 될까요? 어질리티 때문에요. 어질리티. 민첩성.
빠르게 어떤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빠르게 배포하는 이런 환경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너무 자주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르게 바뀌는 어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파스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스를 씀에 있어서 왜 컨테이너가 이게 서로 궁합이 잘 맞는 건가요? 초기 파스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사스 형태로 제공해준 히로쿠가 있어요. 그죠? 이들의 초기 파스는 VM 형태로 제공해줬습니다. 그리고 히로쿠 같은 경우는 특정 자기들 어떤 종속된 플랫폼만 제공해줬어요. 그래서 히로쿠 사이트가 아니면 거기서 뭐 코드 테스트를 하거나 파스 형태로 내 어떤 개발 환경 자체를 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속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생산성은 가져다 줬는데 선택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특정 VM을 써야 되고 특정 어떤 파스 형태를 제공해주는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개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개발된 산출물이 쌓이게 되면 완전 이제 종속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정 공급사에 종속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비종속적으로 어떤 구축을 할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환경이 뭐가 있을까라고 알아보니까 바로 이게 컨테이너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컨테이너에 패키징을 하게 되면 파스에서 빌드하고 배포는 환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본 겁니다. 그리고 파스를 함에 있어서 컨테이너를 핵심 기술로 사용하면요, OS 하드웨어 종속성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큰 장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파스에서는 주로 호스팅하는 도구로, 앱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도구로 바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을 하고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IaaS를 함에 있어서 가상으로 쓰는 거와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 서버 가지고도 IaaS를 구축할 수 있어요. 근데 민첩하게 자원을 쪼개서 할당하고 배포하는 게, 물리 서버를 가지고 그 IaaS 서비스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가상화 같은 경우는 즉시 환경을 배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IaaS가 가상화를 쓰는 것처럼 파스도 똑같아요. 비종속적으로 어떤 개발 환경을 할당해주는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패키징을 함에 있어서 비종속적으로 패키징할 수 있는 기술로 컨테이너가 아주 좋기 때문에 파스에서는 주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파스가 성장을 함에 있어서 컨테이너도 같이 상승하는 이런 곡선을 현재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스와 컨테이너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 차이점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함에 있어서 베어메탈에 호스팅하는 거, 그 다음에 가상 서버에 호스팅하는 거, 그리고 컨테이너에 호스팅하는 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베어메탈의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가상 서버가 한 70에서 80% 정도, 하이퍼바이저로 인해서 성능이 좀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베어메탈 성능 웬만한 성능을 다 냅니다. 그래서 오버헤드가 거의 없다는 게 큰 그 특징이고요. 부팅 속도 면에서도 컨테이너는 완전 거의 수초 만에 다 부팅이 되어서 올라와 버립니다. 이런 좀 빠른 면이 있고요. 앱 간의 자원 격리, 베어메탈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앱 간의 자원 격리를 위해서 베어메탈 앱 간 자원 격리가 안 되니까 가상 머신을 가지고 앱 간 자원 격리를 해왔었죠. 컨테이너도 물론 앱 간 자원 격리 물론 가능합니다. 차이는 OS가 있다 없다. 이런 게 큰 차이가 되겠고요. 자, 평균 딜리버리 기간 한번 볼까요? 베어메탈 오다 내고 배달 오고,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달 정말 많이 느려지죠. 그죠? 해외에서 물건 올라니까 수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가상 서버 수분, 수시간 만에 딜리버리가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어떻습니까? 수십 초에서 수분 만에 다 딜리버리가 가능합니다. 이기종 플랫폼 간의 호환성, 베어메탈 없습니다. 가상 서버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드웨어가 다른 하드웨어끼리 가상 머신을 옮겨 다니는 거 가능한데 하이퍼바이저가 똑같아야 되는 조건이 존재하죠. 가상 서버는. 근데 컨테이너는 하드웨어가 뭐가 됐던, 그리고 하이퍼바이저가 뭐가 됐던 상관없이 다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 플랫폼과 이식성. 베어메탈하고 가상 서버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 종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타 플랫폼과 그대로 옮겨 다닐 수가 있는 이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앱의 장애 처리, 베어메탈 가상 서버 다 수압으로 장애 처리 해주셔야 돼요. 뭐 아니면 HA 솔루션 같은 거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컨테이너, 앱에 대한 장애 처리. 물론 이제 이 컨테이너도 컨테이너 자체만으로는 앱에 대한 장애 처리를 자동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통해서 자동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킹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도 실제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통해서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앱에 대한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 뭐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통해서만 이렇게 자동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펼침에 있어서 베어메탈하고 가상 서버 같은 경우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어떤 난관을 만나야 됩니다. 컨테이너는 이런 마이그레이션 과정 필요 없이 매우 쉽게 하이브리드 간 애플리케이션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앱 간 관리 방식이 베어메탈은 데이터베이스하고 미들웨어하고 관리 방식이 다르죠. 가상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 서버에 올라가 있는 미들웨어하고 가상 서버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리 방식이 다르죠. 근데 컨테이너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컨테이너 쌓아버리고 미들웨어를 컨테이너 쌓아버렸어요. 그럼 운영자 관점에서는 컨테이너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컨테이너가 하나의 앱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방식이 동일합니다. 이러한 또 큰 장점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머신과 비교를 해보면요. 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물리적인 호스트에서 앱 간 격리를 이렇게 격리를 해준다는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가상화와 컨테이너가. 근데 가상 머신은 안에 OS가 존재를 합니다. OS를 구성을 하고 OS 위에 앱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OS가 없습니다. 이 앱을 실행하는 환경 변수만 존재하고 OS는 호스트 OS의 커널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가상화와 컨테이너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OS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환경 변수가 OS에 다 존재를 했잖아요, 기존에. 근데 얘는 컨테이너는 각각 컨테이너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환경 변수를 각각 다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변수와는 비종속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VM하고 컨테이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를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큰 것 중에 뭐 특징적인 거를 하나 본다면요, 플랫폼 간 이식성 이런 걸 본다면 가상 서버는 동일 하이퍼바이저 간 이식이 가능합니다. 하이퍼바이저가 달라버리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셔야 되죠. 컨테이너는 이기종 물리 가상 클라우드 간 이식성이 다 가능하고요. 자, 이기종 OS 사용을 볼까요? 가상 서버는 가능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기는 우분투를 쓰고 여기 레드에 쓰고 센토에 쓰고 하나는 뭐 윈도우즈 OS를 쓰고 그다음에 뭐 솔라리스 X86을 쓰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컨테이너는 이 OS 커널을 공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기종 OS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호스트 OS가 윈도우즈면 윈도우즈 계열의 컨테이너만 올릴 수가 있고요. 호스트 OS가 리눅스면 리눅스 계열의 컨테이너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할당 볼까요? 가상 서버, CPU, 메모리, GPU, 네트워크, 스토리지 할당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당이 가능합니다. 그러함에도 성능은 베어메탈 대비 98%까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가상 서버하고 좀 다른 차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컨테이너는 어디에 호스팅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았습니다. 자, 혹한 날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물리 머신에 호스팅하는 게 좋나요? 가상 머신에 호스팅하는 게 좋나요? 컨테이너는 물리, 가상, 퍼블릭, 프라이빗 다 호스팅 가능해요. 그럼 어디다 호스팅하는 게 좋으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호스팅 하시면 돼요. 자, 베어메탈을 호스팅했을 때는요, 성능 면에서는 완전 제일 좋습니다. 왜냐? 하이퍼바이저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 면에서는 제일 좋아요. 근데 VM으로 호스팅했을 때는 성능 면에서는 하이퍼바이저 때문에 성능이 좀 깎인다는 거, 요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관리적인 면에서 베어메탈은 좀 하고요. VM은 상입니다. 내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컨테이너를 호스팅하기 위한 어떤 이제 물리 서버나 가상 머신이 있어요. 근데 노드를 더 늘려야 돼요. 근데 베어메탈을 구성했다 그러면 물리적인 서버를 가져오고 OS 깔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플랫폼 관련한 솔루션을 올리고 이제 수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VM은 어떻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저희와 같은 상용화된 쿠버네티스 플랫폼 아코디언 같은 경우는 VM을 프로비저닝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릭으로 VM을 막 만들어서 노드를 증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적인 면에서는 VM으로 호스팅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관리 면에서 볼 거냐, 성능 면에서 볼 거냐. 주로 이거 가지고 베어메탈에 호스팅할래, VM에 호스팅할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내가 노드를 확장할 일이 거의 잘 없다. 그리고 노드 확장할 일이 있으면 내가 저 퍼블릭 클라우드 연결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펼치겠다. 이러면 베어메탈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좀 동적으로 노드도 계속 확장을 해나가야 되고 난 관리적인 측면에 어떤 이점을 더 가져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노드가 항상 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VM으로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능을 중시할 거냐, 관리를 중시할 거냐 이걸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확장성 면에서도 당연히 VM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베어메탈도 당연히 확장성은 좋은데 수작업으로 확장을 해주셔야 돼요. 노드를. 뭐 이런 면에서는 이제 베어메탈이 확장성에서는 VM보다 좀 떨어집니다. 근데 가격이나 TCO 면에서는 베어메탈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운영 관리 비용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도 좀 더 단순해지죠. 레이어가 단순해집니다. 이런 면에서는 베어메탈이 좀 더 유리하다. 자, 그래서 성능, 관리, 확장, TCO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내가 어디를 더 중시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베어메탈에다 호스팅할까 VM에다 호스팅할까 이런 걸 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가 왜 뜰 수밖에 없느냐? 궁극적으로 극대화된 생산성 향상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목표점을 가져다 준다면 당연히 우리가 컨테이너로 가야 된다는 게 맞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컨테이너가 클라우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극대화된 최종 목표인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클라우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를 통한 비즈니스 생산성의 개선 사례를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어질리티를 확보하는 측면과 개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요거는 국내 실제 레퍼런스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요 금융사에서 하나 가져왔고, 요 개발 업무 효율성은 요 L그룹사에 있는 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초기 접속 시간, 동시 접속 가능 고객, 초당 처리 건수, 비즈니스의 어떤 반영에 대한 뭐 밀착성, 도입 비용, 뭐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53% 감소하고 접속 시간은 또 많이 줄었다는 거죠. 접속 시간 자체가 지연이 동시 접속 가능은 20배 증가했고 초당 처리 가능 건수는 10배 증가했는데 도입 비용은 58% 더 절감하더라. 이런 이제 개선 효과가 있었고요. 개발 업무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물리 환경, 가상화, 컨테이너 환경에서 쭉 뭐 나중에 더해 보니까 컨테이너 환경이 확실히 가상화나 물리 환경보다 여러 업무 효율성에서 장점들을 제공해 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배포를 해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최적의 인프라 선택 가이드 Yes or No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베어메탈에 호스팅할까 물리 머신에 호스팅할까 베어메탈에 호스팅할까 가상 머신에 호스팅할까 아니면 컨테이너에 호스팅할까 이거를 여기 Yes or No 이걸 가지고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웨비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